상용가도 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지방에다 사시는 거예요? 제가 소유한 대부분은 서울에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했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정보지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이 다 있습니다. 그 손품과 발품 그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지 않고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자,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젊은 분들에게 나중에 꿈이 뭐냐, 어떻게 살고 싶으냐 라고 물으면 대부분 건물주로 월세 받으며 살고 싶다,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자, 오늘은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인플루언서 소니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소니님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주종목인 경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신 소니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네, 아우,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재테크로 월세 소득을 늘리고 있는 소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자, 현재 하고 계신 재테크 투자 활동은 뭐 어떤 것이 있나요? 아까 방금 소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재테크하면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쉐어라든가 뭐 단기 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경매라는 걸 통해서 월세 수입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재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원래 이런 분야에 관심 있으셨나요? 그냥 재테크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주식도 해보고 뭐 쉐어도 해보고 단기 임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월세 소득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이구나 판단을 하고 월세 소득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취득을 저렴하게 하는 게 핵심이구나 생각해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경매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경매라는 게 아무래도 인식이 이제 어렵고 사람을 뭐 내쫓고 막 딱지 붙고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이미지를 그렇죠. 연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빨간 보니 딱지 붙고 있고 막. 그게 오히려 진입장벽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해봐야겠다 결심을 하고서 그렇게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해봤지만 본인한테는 월세로 받는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재테크가 본인한테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어떤 성향이기에 그런 게 제일 맞는 걸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해봤지만 주식도 오래 해보고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굉장히 전 재산을 끌어다가 대출을 땡겨서 주식을 막 몇 억씩 몰빵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몇 천만 원씩 며칠 만에 날아가기도 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느끼면서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거가 일단은 재테크의 시작이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런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성향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예, 사업을 다들 하시는 분들이고 안정적으로 해가시니까 오히려 그런 쪽에서 되게 맞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니님을 잘 모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은 몇 건이고 월세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일단 전체 부동산은 지금 10채를 보유하고 있고, 기본 아파트 한 채 있고 나머지 9채는 빌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전세로 주고 있어서 뭐 수익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빌라 9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월세 수익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 수입이 이제 600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지금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대출이라는 레버리를 썼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분을 제외한다면 300만 원에서 300 중반 사이로 지금 순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월급까지 포함하고 그러면은 한 6, 700은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수치네요. 그렇죠. 제가 거의 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하면 600이 되는 거고, 또 한 번 더 하면 900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채, 그러니까 9채의 빌라를 소유하게 되시면서 실제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실제 투자금이 계산을 해보니까 9채 소유하는데 1억 8천, 9천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그 9채의 자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총 합은?
총 그 감정가로 해보니까 한 17억 정도 되는 것 같고. 17억 정도 되는 거를 제가 1억 8천 정도에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낙찰 금액으로 합치면? 네, 낙찰 금액으로 하니까 한 12억 정도? 12억 정도? 네. 그러면은 본인이 투자금이 한 15% 정도 되겠다. 그 정도 되겠죠. 15% 그러니까 정도.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레버리지를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노하우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제 월세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 좀 낮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조금 구하기가 더 수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 같은 타이밍은 거의 이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시대다 보니까 월세를 진행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거리낌이 없어요.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세를 맞추기가 더 편하다. 어렵지도 않고.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자산 효과도 노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하죠. 10년 뒤에 팔았을 때 자산 효과도 누릴 수 있을 만한 지역으로 사시는 거겠죠, 당연히? 그 비중이 큰 비중은 아니지만 고려는 합니다. 네. 그럼 다 막 지방에다 사시는 거예요? 지방은 아니고 어디에 사세요? 지금 제가 소유한 대부분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이에요? 네. 서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오를 확률이 되게 높겠네요. 그 인플레이션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을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양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한정되는 거거든요. 양도를 여기서 제외하게 됐을 때 월세 소득으로 제가 세팅을 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차익이 생겨요. 그 월세만 10년을 받더라도 이미 제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도 남지. 엄청 많은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월세면 월세에다가 확실히 초점을 맞춰서 해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안 잡는 게 아니라 한 마리 토끼를 먼저 잡고 두 번째 두 마리 토끼는 좀 시간을 10년, 20년 뒤로 밀어놓자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소니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 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 사실 좀 경매 전문가다 하면은 진짜 막 정말 화려한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소니님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진입이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저도 경매 강의나 이런 거 정말 많이 들었고 저는 프로 수강료였습니다.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것도 유명한 방송도 많이 보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근데 들으면은 돈이 될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막상 하려고 하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금액대도 크고 실패했을 때 만약에 무너지는 선도 너무 큰 거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결국 한 채당 지금 투자금이 2천, 많으면 3천 이 정도 드는 거다 보니까 2, 3천도 큰 돈이긴 하지만 부동산을 서울에 매입할 수 있는데 2, 3천이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번 세팅을 하면은 평생도록 그 금액 아니면 그 이상이 저한테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거. 그냥 2년, 4년 정도 주기로 한번 임대인만 맞추고 수리 한번 해주면 평생 저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대부분 건물 하나를 사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저는 조각조각 군데에서 건물을 모으는 거예요. 건물을 한 채 사고 거기 있으면 거기가 재개발되거나 그것만을 노리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분산을 시키면서 언젠가는 그 땅의 가치는 또 용도 상향도 되고 올라갈 거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또 그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땅 위주의 빌라를 산 다음에 이 시간을 가지고 그 사이 월세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그러다가 기대하진 않지만 10년, 20년 뒤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또다시 재탄생되고 이런 식으로 다각적인 측면으로 저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매 투자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매는 자본주의에서 어떤 느낌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은행에 빚을 지고 사잖아요. 그 은행에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은행이 법원에다가 이 사람 나한테 채무가 있으니까 대신해서 경매로 팔아주세요 라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원에서 다루는 취급 물건이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선순위를 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세입자가 있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거예요. 이 진입장벽 자체가 물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떨어진 가치로 우리는 매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매매가 뭐 금매, 부동산에서 하는 거, 직거래 뭐 이렇게 있지만 부동산 하나가 법원을 통해서 매입하는 그냥 매입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그냥 구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예. 자, 경매 물건이 이제 왜
왜 나오게 되는지는 좀 알겠고 네. 그러면 경매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는 건 결국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복잡할 수 있는 권리 분석이라든가 뭐 대출을 받는 방법이라든가 경매 진행 과정이라든가 뭐 소유자나 아니면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내쫓는 거라든가 이런 진입장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싸게 거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의 진짜 장점은 이 가격에만 살 거예요 라고 제출을 하고 이게 제가 만약 그 가격에 1등을 하면 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격에 안 오면 안 사고 그 다음 다른 물건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약간 경매만의 장점은 좀 그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진입장벽 때문에 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물건을 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용산구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 뭐 이런 거를 사기는 어렵겠어요. 예. 당연한 얘기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원하는 부동산 그리고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들은 당연히 그 낙찰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경쟁도 치열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첫 주택을 하는데 내가 거주도 하는데 경매로 싸게 받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는 투자의 수단으로 보시고 본인이 사는 주택은 다른 뭐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그래 이원화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주택은 경매로 싸게 취득하기라는 게 어려워요. 이 부동산 물건을 처분해야 되는데 당장 처분이 못하기 때문이니까 경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급한 상황에서 사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부동산을 막 소유하는 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물건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라왕 그 사태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은 그 전세 사기 말씀하시는 거죠? 전세 사기 뭐 예. 이런 위험들을 보통 걱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세입자의 월세를 가지고 대출부를 다 상환하고도 남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본인이 하시는, 소님이 예. 하시는 그 구조는요? 예.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사 금리가 갑자기 뭐 0.5%, 0.25% 이렇게 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2%가 오르더라도 저는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이 부동산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월세도 덩달아 오르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대출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거를 세입자한테 전가하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금리 부담이 올라간다. 그래도 충분히 세입자한테 더 많은 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대출금을 갚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어찌 보면 부동산 경기 너무 안 좋잖아요. 예. 거래도 잘 안 되고 비싸기도 하고 이자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좀 경매가 불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죠. 있어요? 오히려 예. 더 기회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문의하시는 거는 매매를 얘기하시는 건데 매매. 저는 지금 월세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거주 가치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 근처에 뭐 빌라 3룸의 물건이 있어요. 거기 월세는 갑자기 경기가 안 좋은다고 월세가 막 뚝뚝 떨어지지 않아. 가치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거주 가치를 지불하는 그 금액이거든요. 거주 가치라는 건데 이 거주 가치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제가 물건을 싸게 취득하잖아요. 그럼 거주 가치는 제 값을 인정하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나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이해했겠다. 그 소니 보실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네. 요즘 뭐 부동산이 좀 양극화되기도 했고 네. 강남이나 뭐 이런 마용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많이 양극화돼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네.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의 상승과 하락의 요인 아니면 이제 뭐 더디게 오르거나 가파르게 오르거나 이런 요인들은 굉장히 복잡한데 제 기준 안에서 그 메인스트림 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결국 미국의 통화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 정치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울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준다거나 이러면서 부동산이 이제 막 들쭉날쭉 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치에 받는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의 상승이라는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면 우리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같이 가기 위해서. 예. 그러면 통화량이 많아지면은 예. 이제 아무래도 대출도 쉽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그럼 그 돈들이 투자로도 가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부동산이 온도 오를 수 있고, 그래서 통화량이 많아지면 여기도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요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근데 이 통화량에 대한 얘기만 해도 굉장히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 그럼 통화량이 지금 늘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해갖고 경기를 다운시킨 다음에 이제 금리를 좀 인하시키려고 하고 있는 그 연준에게 좀 압박하려고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의도는 그렇게 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집값도 어떻게 보면 좀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맞는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조심스럽게 굉장히 얘기하시네요. 조심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뒤에 통화량이 지금보다 많아질 거냐? 그건 자신 있게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값도 같은 연결선상에 오르겠죠. 20년이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만약 집값이 떨어질 거다 하면은 그 다른 원인이 너무나도 강해야 돼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이걸 또 반박하는 게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느냐.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나요? 이 인구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어요. 진짜요? 근데 네. 집값이 올라. 야, 인구 준다면 어떻게 된 거야? 막 시장에서 이런 거야. 아, 미안해. 이게 1인 가구가 늘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또 그렇게?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야, 이제는 서울 중심에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 원격으로 근무도 하고 막 하니까. 그거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산업이란 게 온라인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물류 유통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미래를 점친다는 거는 저기야 우리가 뭐 한 일광용 가면 외계인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오케이. 제가 보기에는. 자, 저와 소니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그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좀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해 보길 바라며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경매로는 시세보다 얼마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소니님이 낙찰받은 물건 한 개의 가격을 좀 들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뭐 낙찰받은 사례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정도의 감정 가격이었는데 1억 3,600 정도로 해가지고 67%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네요. 지금 현재 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운이 좋게 이렇게 약하게 좀 받은 건가요? 꽤 많은 것들이 제가 그 선에서 받은 것 같고 평균 그러면 얼마 정도? 한 70% 선? 평균 70% 선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빌라인데도? 예, 제가 80%에 받은 것도 있어요. 거기는 좀 그래도 높게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이 감정가라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쭈르륵 기록이 있어요. 내 밑집, 내 옆집, 윗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알 수 있어, 알고 싶으면.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빌라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래도 잘 안 돼. 한 번 사산을 계속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래 이력이 없다 보니까 감정의 실수를 자주 합니다. 여기서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내가 보기엔 1억인데 이 사람의 감정을 7천에 해놨어. 그러면은 한 번 유찰됐을 때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한 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될지, 월세를 얼마 받고 전세는 어느 정도 될지 이제 파악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죠. 자,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수익화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2억짜리 집을 1억 3,600에 받았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월세 세팅하고 하는 건지 입찰부터 세팅 과정까지 전부 다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경매 물건들을 내 이제 대상 후보들을 이제 탐색을 하죠. 물색을 해놓고 다음 주에 5건 있다, 다다음 주에 뭐 10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역을 보고서 물건들을 분석해요. 얘를 2차 유찰돼서 이제 한 내가 70%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나올 것 같다라는 사전 계산을 하고 임장을 한 번 조사하고 한 군데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동시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쭈르륵 도는 방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낙찰을 결국 받았다.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어서 낙찰을 딱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거기에 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뭐 소유자라든가 세입자라든가 있으면 이 사람을 내보내는 과정을 해야 돼요. 명도. 예, 명도라고 하죠. 그걸 용어로. 명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집 상태를 알 수 있겠죠. 집 상태를 알고 이제 수리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 이 정도 이제 하면은 적당하게 깨끗한 이제 새 집처럼 탄생이 되겠다. 이제 계산을 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 그럼 완료되고 나서는
이거를 부동산에도 내놓고 뭐 최근 당근이나 뭐 피터팬이나 이런 곳에 이제 물건을 올려가지고 임차인을 찾는 월세 공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월세 계약을 맺고서 입주를 하게 되고 보증금은 또 일부 회수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경매 물건을 발견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까지만 몇 개월이나 걸릴까요? 통상적으로 2달, 3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진짜 빠른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그 잔금을 치르기 전에 세를 마쳤어요. 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직장 다니시고 한데 9개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신 건데 네. 그럼 입찰도 되게 많이 했을 거고 임장도 되게 많이 갔을 텐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시간이 허락이 네. 안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뭐 와이프를 통해서 대리 입찰 시킬 때도 있고 연차를 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번에 하나를 입찰하지 않아요. 2개, 3개씩 입찰을 하고 그 중에 하나 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대리 입찰 같은 이제 시스템들도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 입찰도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쓴 거고 현지 임장이나 이런 거는 제가 퇴근 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용인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퇴근하고도 집에 들어오면 이제 피곤해서 잠들고 야. 출퇴근 시간에 물건 검색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봤냐면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기본이 되어야 네. 입찰가 선정도 가능하고 권리 분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권리 분석이라는 게 이제 서류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가봐서 미납된 관리비는 있는지 실제로 컨디션은 어떤지 보면서 입찰가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이런 실무적인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뭐 프로 수강러라고 해야 되나? 예. 저도 막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 강의도 듣고 책도 이제 몰아서 엄청 많이 이제 경매 관련 서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유튜브 방송도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대신 한 가지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실행을 해보고 네. 했다라는 거죠? 네. 어... 멈추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공부 방법들 중에서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네. 했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잘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경매 정보지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뭐 지지 옥션이나 옥션원이나 뭐 이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메모 기능이 다 있습니다. 메모 기능이 있는데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입찰 가격이랑 실제 낙찰되는 가격의 갭이 어느 정도 나는지 결국엔 내가 실패 확률이거든요. 이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우리 사격도 하듯이 0점 조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경매도 똑같습니다. 계속 연습 사격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알겠는데 이 입찰자는 왜 이렇게 높게 받았지? 이 사람은 실거주네. 이 사람은 매매 사업을 위해서 받는 사람이네. 이런 감이 생겨야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입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모의 입찰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뷰를 좀 많이 한번 해봐라. 네, 이게 가장 큰 공부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대표님 그러면 첫 번째 했던 낙찰 기억하세요? 어떤 물건이었고 투자금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수익도?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제 첫 번째 그 낙찰 2억짜리를 1억 3,600? 예. 얼마에 세팅했어요? 자, 투자금은 일단 1,5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2,000인지 3,000인지 정확히 2,000에 8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순수익이 그게 연도로 했을 때 500만 원 좀 넘습니다. 순수익, 대출이자 다 빼고. 연에 500? 네. 1,500 투자해서 계산이 500? 그러면 30%네요? 그렇죠. 수익률이? 네. 지역은 어디였어요? 강서구 화곡동. 화곡동? 서울. 싸게 산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쌓였어요? 그게 재밌는 물건이었어요. 표기상은 반지하였어요. 근데 분명히 반지하로 공부상에는 나와 있는데 한쪽에서 보면 땅에 묻혀 있어요. 근데 반대쪽에서 보면은 1층이야. 2층이야? 1층도 아니고 2층. 그래서 현장 임장이 필수인 거예요. 야, 이거 그래서 되게 싸게 샀겠네. 나머지들은 임장 안 가보고 지하니까 입찰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 지하라고 해서 안 들어올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1,500억 투자해서 연으로 500 번다. 이렇게 9개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초보자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은 임장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아니면은 끝없이 떨어지는 그 입찰에 대해서 뭔가 좀 허탈함인가요? 뭔가 다 알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 가지 그 다예요? 말씀하신 구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 낙찰 받아도 걱정하잖아. 맞아요. 처음 해본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왜 내가 낙찰됐지? 네. 저 단독 입찰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근데 겁 안 나요? 그게 지금 가장 효자예요.
그 소리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어려웠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운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이랑 대출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그거보다 왜요? 세금,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제가 주택이 다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그 다음 산주택을 어떻게 취득해야지? 네 번째 주택은 또 어떻게 취득하지? 이거 나중에 이거 소득 발생할 때 월세 소득은 어떻게 최대한 이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내게 하지? 막 이런 고민들. 그리고 대출도 그냥 낙찰받기 전에 상담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막 어디 강의 가면 대출 상담사한테 물어보고 대출 가능한지 확인하고 하세요 하는데 그것도 맞아. 근데 맞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장을 안 하고 대충 해줘요. 실제로 낙찰 받아야 주지. 맞아. 근데 어떻게 대출 금액도 모르고 낙찰을 받냐고. 근데 다 해보셨잖아요, 이제. 다 했죠. 자, 재밌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사실 경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돈 많이 썼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아주 모르는 것 같지는 않죠. 다 알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뭐, 실무자는 아니니까요. 저도 지금 이제 한창 해가는 과정이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신의 상황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쵸. 그게 제일 좋아요. 네. 너, 과거의 영광, 뭐 나는 맞아, 뭐 맞아, 맞아. 수백억 뭐 있으면 뭐해. 저도 그런 영상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요즘에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선배가 나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선배, 2년 먼저 시작한 선배가 짱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직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경매 물건을 고를 때는 온라인으로 그런 물건도 보고, 뭐, 발품도 팔아서 직접 가보기도 하는데, 네. 그 손품과 발품 그 비중은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제가 되게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거의 80%가 손품이에요. 손품. 지금까지 그런 노하우를 다 이야기해놓고도 소품이 80%나 된다고요? 네, 발품은 마지막 확인. 마지막 확인? 이게 입찰을 계속하면 할수록 발품이 줄어들겠네요? 노하우가 계속 생기고 이럴 거라는 시뮬레이션 다 되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부동산의 그 물건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거래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이 얘기해 줄 게 있어요. 근데 빌라는 부동산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어느 상태의 쾌적도로 수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00에 80 맞췄다고 한 그 집 있잖아요. 네. 제가 부동산을 가서 물어보니까 55만 원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 부동산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월세 시세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이 정도 수리를 하면은 이 월세 받겠다 이 지역에서 이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가? 근데 이 노하우를 부동산 사장님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고 거래량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게 나한테 얘기를 해야 돼. 세입자들은 그래야 낮게 얘기해줘도 빨리 맞추니까. 그런 뜻이구나. 나한테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하이로 일단 부르고 문의가 안 오잖아요? 그럼 내려. 문의가 오기 시작하면 일단 스탑. 그래서 최고의 가격으로 월세를 맞추는 거죠. 일단은? 네. 자, 최근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에 5개를 낙찰을 받아갖고. 네, 그때 어땠어요? 멘붕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폐차라는 거예요. 2등. 아깝게 막 30만 원. 30만 원짜리로 폐차하잖아요. 그럼 잠이 안 와요, 며칠 동안. 그 사람만 없었다 그러면. 계속 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썼나 하면서 어느 순간 이 한 틱을 이렇게 딱 올렸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수익률 기준을 한 틱을 딱 올렸는데 그때 대출 규제가 발표를 한 거야. 그 후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 못 하고 이제 한 틱을 딱 올렸는데 그러면서 우르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단사님 이제 저랑 많이 합을 맞추신 분한테 케이크도 하나 보내드리고 간절하게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제가 집에 현황판 화이트보드를 만든 다음에 그 현황판에다 이 물건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했어요. 얘는 며칠의 명도, 얘는 며칠의 뭐 협상, 얘는 며칠의 대출, 얘는 뭐 며칠의 수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이거를 다 하고 지금 이제 그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혹시 10월 달에 받은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받을 수가 없었구나. 이 5개 해결하니라고. 대표님,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경매 관련된 유튜브 되게 많이 보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고 찐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 있잖아요. 네. 저는 똑같이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다 세팅 다 끝. 네. 축하드립니다. 자, 대표님, 앞으로 투자 목표나 계획은요? 계속 빌라만 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저도 이제 비교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네. 뭐 다가구 관련해서도 삼각긴 다가구나 상가, 뭐 토지, 공장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물건 중에 제가 봤을 때 빌라가 거의 팔방미인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투자금이 필요하면 나중에 전세로 전환시켜서 투자금을 좀 회수하고 그걸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만약에 내가 월세로 더 받고 싶어 그러면 대출금을 갚고 그냥 월세 생으로 또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빌라 하면 그냥 이러잖아요. 결국에 서울의 모든 빌라는 다시 재탄생이 될 거예요. 지금 초가집 있나요? 없죠. 언젠가는 그 초가집이 빌라가 되는 거고 그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거고 고층 빌딩이 되는 거고 재탄생될 기회가 많다는 거죠. 되게 뭔가 논리적이네요. 자, 요즘에 그 저희 온꿈사 카페와 그리고 셀레나라는 커뮤니티에서 투자 경험을 엄청 많이 적어주시고 계세요. 오늘 영상에서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저희 온꿈사에서 소니님 닉네임으로 검색하시면은 소니님이 그동안 올려놨던 게시글들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와서 한번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렸는데 근데 처음이신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말씀 너무 잘하세요. 성격 자체가 침착해서 근데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진짜요? 대표님이 잘 끌어주셔서. 그래도 저희 채널에 부동산 경매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때 또 모셔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소니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